반갑습니다. 날씨가 황사 때문에 밖에 활동을 하기가 참 힘들 정도입니다. 야드에도 좀 심했죠. 일하는데 지장 없으셨습니까? 지장이 좀 많으셨겠습니다. 마스크 다 하고 굉장히 방진 대책을 많이 세우고 일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밖에서 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으셨겠습니다. 다행히 비가 와서 좀 쉽게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지도도 또 그려왔습니다. 약속대로 지도도 그려왔습니다. 이제 불교가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참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참 부처님의 거룩하셨던 그 면모, 인품, 인격, 말로 전해 듣고 또 경전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이 우리나라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에 참 수많은 분들의 아까 제대 선지식들, 그죠? 조금 전에 우리 여러분 하셨죠, 그죠? 지심정례 공양하면서 어떤 분들에게 지심정례 공양하셨습니까? 거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영산다시 수불부처 받으셨던 직접 부처님 당시에 직접 공부를 배우신 분들이 10대 제자부터 1200 제대 아란 이런 분들이 있었고, 또 서근 동진, 서쪽으로 인도로부터 동쪽에는 중국, 동진은 중국이거든요. 중국, 차이나. 그리고 그바 해동. 해동은 어디죠?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우리 민족들이, 우리 불자님들이 살고 계시는 우리나라까지 역대 전등, 등이 이게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로 비유를 하면은 마치 우리 올림픽 성화, 며칠 전에 올림픽 성화 체화한 거 아십니까? 그리스에서 파리 올림픽 성화가 체화됐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체화된 성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전등이에요. 전해지고. 사람도 손에서 이렇게 다음 사람의 바톤 타치하면은 그게 지금 뺑 돌아서 어디까지 가게 돼서 전 세계를 돌고 마지막에는 파리로 가지 않습니까? 전등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등불을 전해준다. 지금 우리 불교가 전해진 것도 비슷합니다. 성화봉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을 전해주셨던 제대조사, 조사라는 분들, 우리가 참 조상 대신 스승님이란 뜻인데, 조사라 하면 굉장히 종단을 처음 만든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을 조사라 하거든요. 육조 해능대사 정도 돼야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종사도 아주 큰 스님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종단을 창종한 정도 되는 분을 이제 종사를 하고, 일체 미진수 수없이 많은 제대 선지식, 선지식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전법이 곧 전등이란 말이 또 전법이란 뜻도 되거든요. 우리에게 법을 전해 주셨죠. 그 과정을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주제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참 어마어마한 방대한 84,000 법문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과정을 좀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이요, 저기 보면, 이런 얘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전해져 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무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큰 무역을 하는 분인데,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인도 대륙에서, 이 해상 실크로드로, 동쪽으로 오면 우리나라까지 오죠. 우리나라가 일본까지, 중국, 일본, 우리나라까지 오고, 서쪽으로 가면은, 지금의, 이란뿐이 아니고, 사우디, 오만, 예멘,
소말리아 이렇게 가지고 에덴만 들어보셨죠? 에덴만을 통과하면은 홍해가 나와요. 홍해를 지나면은 그 이집트가 나오거든요. 그 이집트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수에즈 운하가 없어서 거기서 일단 물건을 내려야 돼요. 내려가지고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지금의 뭐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다음에 터키를 경유해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까지 갑니다. 여기 요 해상 실크로드에 그게 이런 무역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동쪽으로 오든 서쪽으로 오든 인도에서 양방향으로 수많은 장사꾼들이 해상 무역을 했고요. 또 저 보면 육지로 통해서 또 실크로드를 통해서 또 우리 중국 장안으로 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 또 육로를 통해서 또 페르시아나 카스피의 북쪽으로 돌아서 또 아까 말씀드린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여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무역을 많이 했어요. 인도가 지금 여러분들은 요즘 좀 인도가 뜨고 있죠. 좀 인도 뜨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도는 우리 지금 부처님이 2600년에 등장하시고 그때 당시에 최고 선진국이었습니다. 인도가. 최고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지금 미국 정도 돼요. 그때는 전 세계가 뭐 이렇게 요즘처럼 교류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문화도 인도로부터 들어온 문화가 있죠. 가야, 김수로 왕, 그죠? 인도하고 교류한 거 역사에 막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이거 처음 들어보신 얘기 아니죠? 설마 저 혼자 아는 건 아니겠죠? 예, 아신지만 뭐 또 다 아는 얘기 와 하노 이래갖고만 이러고 계신데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인도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그 문화는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오거든요. 그 인도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왔습니다. 인도가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좀 2600년 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가 선진국이었던 시간이 어느 정도 될 줄 아십니까 혹시? 인도가 후진국으로 떨어진 건 한 300년밖에 안 됩니다. 한 300년도 채 안 돼요. 무굴 제국이라는 그 대단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무굴 제국이 여러분 혹시 가보셨죠? 그 타지마할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타지마할 그죠? 왕비를 위해서 그런 궁전을 지어줄 그게 무덤이라잖아요. 그 궁전을 지금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지금 기술로 가능할까요? 과연?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력과 그 기술이 뒷받침돼야 그걸 지을 권력과. 그러면 무굴 제국이 멸망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인도 결국 영국이 결국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무굴 제국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영국 자기들 식민지를 삼았잖아요.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 한 200년, 300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만 해도 인도가 세계 최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못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그때 청나라 강희제 때만 해도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인도와 중국이 서양을 한참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지리상의 발견과 산업혁명 때문에 뒤처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인도 사람들이 뭐 인도 얘기 나온 김에 공대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엔지니어를 많이 만든대요. 왜? 영국한테 당한 이유가 과학기술이 딸려서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의 인도 사람들의 어떤 그쪽 과학기술 쪽, 공대, 공학 이런 쪽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인도 공대에 공부 잘하는 학생 확보하기 위해서 뭐 가는데 우리나라 2순위래요. 우리나라 삼성, 현대는요. 더 막강한 회사들이 와서 먼저 1차 뭐 추리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 애들 좀 데리고 온대요. 줄 서서 이 회사가 줄 선다니요. 학생 스카우트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이제 인도는 조만간 아마 다시 옛날에 2000년 넘게 누렸던 그 영화를 다시 찾을 것 같아요. 왜 인도가 잘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인구가 많고 딱 중간에 있잖아요. 양대 문명권의 딱 중간에 있잖아요. 동양과 서양의 중간에 있어가지고 중개무역도 많이 해요. 자기들도 물건을 많이 만들지만 중개무역도 많이 했거든요. 무역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백배라고. 중국 장안에서 콘스탄티노플까지 가면 들고 가는 물건이 100배로 쳐져요. 비단이고 뭐 이런 도자기 이런 거. 반대로 거기서 사온 거는 또 중국 오면 또 100배야. 그러면 무사히만 갔다 오면 몇 배 장사입니까? 10,000배 장사죠. 뭐 다 남긴다. 중간에 이제 뭐 중간에 그 관세도 내야 되고 통과세 내고 이러니까 남는 게 좀 적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 수행원들도 임금비도 좀 들 거고 그죠? 무사들도 데리고 가야 되고 스님도 모시고 가야 되고. 그런 이제 무역을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들을 데리고 갔는지 아마 아들을 낳았는지 뭐 모르지만 하여튼 그 중간에 아들을 잃어버렸대. 외국 출장 가가지고. 근데 야가 아버지를 말하자면 뭐 그 옛날에는 무슨 핸드폰도 없고 뭐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귀국을 해버렸어요 아버지가. 귀국을 했는데 늘 아들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걱정을. 그죠? 그렇겠죠.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 큰 행사를 하는데 뭐 저 옆에 뭐 얻어먹을 거 없는가 하고 거지가 한 명 왔다 갔다 하는 뭐 거지가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수많은 거지 중에서 한 사람을 딱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잃어버린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딱 저 정도 나이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게 핏줄이라 알아본 것 같아. 몇십 년 만에 만난, 한뭐 열 몇 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지 한 십 몇 년 지나갖고 지금 뭐 한 17이나 18 정도 됐을 건데 하고 생각하는 그 아들, 닮은 사람이 하나 어신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수행원들을 시켜가지고, 비서들 시켜가지고, 자, 좀 데리고 와봐라. 하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도망가요. 근데 이 경호원들도 뭐 데리고 오라 하는데 잡아오라는 줄 알고 또 거칠게 다뤘겠지. 막 쫓아갔겠지. 그러니까 겁을 먹고 막 도망가다 잡혀서 붙들려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들이 맞아. 너 임마 뭐 하는 놈이냐 하니까 겁을 먹고 대답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겁만 먹고. 그래, 이래 안 되겠다. 이거 캐갖고는 아들이 맞는데 틀림없이 차츰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부하 중에 한 명 시켜가지고 저 변소 청소 좀 시키고 뭐 허들의 일을 좀 주라 했답니다. 허들의 일을 하면서 이제 조금 안면을 익히고 이제 살살 또 밑에 시켜가지고 캐 보니까 만들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도 이 장자는 아직은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자꾸 이제 그 승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그 공장이 있다면 공장이라고 친다면 뭐 저 밑에 그 일을 시키다가 살살 계급을 올리죠. 이제 뭐 대리, 과장, 뭐 차장, 부장 살살 올리죠. 자기는 재벌이니까 뭐. 그리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뭐 사원 말단 사원부터 그러니까 저 비정규직부터 시작했겠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래 시작해가지고 청소 시키다가 차츰 몇 개 나중에는 어디까지 시키느냐 하면은 바지 사장 뭡니까 우리 요새 그 전문 경영인 있죠. 그 정도까지 승진하는 거예요. 일을 다 맡겨. 일을 다 맡기고 전문 경영인으로서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걸 보고 어느 날 임금 그 나라 임금님 뭐 다른 재벌들 뭐 언론 뭐 다 모아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 아들은 무슨 이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오늘 무슨 행사를 한다 하니까 무슨 행사인지도 모르고 너무 일 잘하니까 아들이 그런까지 다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리셉션 같은 거 밥 먹고 뭐 하고 뭐 자기 생일쯤 되는 날이겠죠. 그래 초청해가지고 딱 발표를 해요. 내가 그동안에 일하고 있던 야는 이분은 지금 우리 뭐 사장은
사실은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나는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겠다. 그 전부 다 놀래. 근데 그 정도 이제 능력이 되는 거라. 그래서 좀 박수 치고. 그 정말입니까? 진짜 아들 맞습니까? 맞다고. 하긴 다 알아봤다. 다 조사해보고, 다 알아보고 이제 그러니까 그 아들도 이제 안 놀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자기 아버지처럼 잘해줬고 뭐 모든 것을 믿고 맡겼고 이제는 뭐 물려받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그 어떤 딱 된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네. 법화경에 나오는 말. 맞습니다. 공자의 비유 나오죠, 그죠? 오늘 그 얘기,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인도라는 나라는 그런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 이야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근데 수많은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맞죠?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또 법화경이 세계 제일 그건 최고의 경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얘기한 분들도 있어요. 간혹 보면. 그런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한 분이 중국에 있었는데 천태지 대사예요. 그분이. 법화 사상을 정립하신 분이라. 중국에서. 그래서 이분이 볼 때는 인도에서 왔다는 그 84,000 경전, 수많은 경전 중에 자기가 볼 때는 법화경이 최고라. 나머지는 법화경이라는 어떤 이런 그 경전, 이 사상을 이르는 그 과정에서 하나의 단계별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일본의 어느 도미나가라는 사람이 대승비불서를 얘기했어요. 부처님 쓰신 말씀이 아닌데, 한번 봐도. 부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데, 이 법화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좀 세월이 발전해가지고, 이 남방으로 전승된 데라와다 불교에서는 법화경은 그런 가르침을 부처님 설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함경, 니까야 이런 거 아니면은 반야부나 이런 경전들은 부처님 직설이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의견이 이렇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태지에 대해서 말씀대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 전태지 대사가 얘기하신 거가 교상판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친 내용을 분석해서 판단한다. 자기 나름대로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공자 아까 그 아들 잃어버린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은 놀래고 두려워하는 그 시점이 뭐냐면 화엄시라고 합니다. 화엄시. 화엄경을 21일 동안 써야 돼요. 부처님께서. 21년도 아니고 21일. 근데 마치 이 공자가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해. 처음에 못 받아들이잖아. 두려움만 하고.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 화엄경의 내용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걸 설했을 때 부처님의 깨달은 말을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를 한 거예요. 공자가 그 아들이 그냥 아버지 막 두려워만 했다. 피하기만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건 이렇다 저건 이렇다 저 12연기 사성제 8정도 그 다음에 이런 거 막 육류법 이런 얘기 쭉 자세히 해주셨잖아요. 요게 암경이잖아요. 암경. 니까야 같은 건데요. 요거는 기껏 해봐야 이제 이 전태지인에서 얘기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 그래서 조사하는 거다. 재분, 그리고 정가, 가격을 정해주는 이런 주임 대리 과장 정도 역할이었다. 이거는. 요게 암경이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돌아가는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배우는 시기. 예, 이 경리는 어떻게 돌아가고 공장은 어떻게 시스템을 익히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익히는 시기. 인턴이죠, 그죠? 의사로 치면은 그런 과정이다. 기초를 배우는 의대 뭐 이거 배우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출입 자제다. 이거는 이제 그 사장쯤 되면은 그 뭐 중역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중역이 돼서 모든 돈을 갖다가 돈이든 뭐 자재든 뭐 뭐든 출입을 자제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그 결재권을 가져야 될 말아요, 그죠? 그 정도 되는 것은 언제냐? 그거를 그 방등부 경전을 그때 가르친 걸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건 21일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12년, 요거는 8년, 21년, 8년. 뭐 대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다음에 영지 보물을 이제는 이제 막 이 장자의 모든 재산을 뭐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모든 회사 뭐 해외 지사 전부 다 파악을 다 한 거죠. 그 단계가 반야시다. 그다음에 전부 가업, 이제는 그 전해진 이 가업을 갖다 전부 다 자기가 이어받는 시기를 받아. 부처님과 같은 분이 됐다. 이제 진짜 재벌 주인으로서 아버지 한지 물려받은 단계를 법하시다. 근데 이것도 하면 부처님은 그 출가를 몇 살에 하셨죠? 29. 그 다음에 설법시 한 거는 35. 열반에 드신 거는 8인데 그러면 몇 년이죠? 설법하신 기간이 45년이죠. 근데 이거 더하면 45가 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횟수 셀 때 3년 하면 3년 절반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사실 이거 더하면 39년이 아니고 한 41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년이다 사실 만으로 하면 이거 만으로 더하면 45가 돼야 되는데 중복이 되는 걸 우리가 횟수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 합치면 41, 하여튼 45가 넘어요. 그 계산이니까 이 말은 또 이게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는 뜻도 돼요. 부처님은 이렇게 설법 안 하셨거든요. 이거는 전체 제일대사 생각이야. 이래서 썼을 것이다 이거야. 이렇게 좀 차제. 부처님은 차제 설법하신 건 사실이에요. 차제 설법 들어보셨죠? 계단 그 차제라는 것은 차제 설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기 설법이라는 것 아시죠? 수준에 맞춰서 설법하시는 거. 그다음에 응병이야. 그 환자의 병에 맞춰서 치료제를 주신다. 차제는 우리 학교가 차제예요. 여러분들 애들 초등학교부터 뭐 유년도 다닐 수 있지만 그다음에 중, 고, 대, 뭐 대학원, 그다음에 박사과정 이렇게 올라가는 게 차제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휘대사가 볼 때는 법학은 이 정도 되고 화엄경은 수준은 높지만 못 알아들었고 아함, 방등, 만약, 법화 이리 왔다 이거야. 자기가 연구 분석한 결과 자기가 이 경전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공부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법학경이 최고니까 법학경만 공부하세요. 이렇게 들려요. 제 귀에는. 근데 그거는 전체 이기대사 주장일 뿐인 거죠. 알고 보면은 하나의 이 종파라는 이 종은 주장이거든. 우리게 최고다. 저거를 그래서 남방불교 데라와다 쪽에서는 아니다고 저 불교가 아니다까지 합니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고까지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 전태지휘 대사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역사도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일 뿐인데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 또 한번 또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누가 옳고 그른 것도 사실 없는데, 옳고 그른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고해잖아요. 그걸 인정하시죠? 그죠? 고해에서 우리는 열심히 뭘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뭘 해야 돼요? 열반을 얻어야 돼요. 열반. 열반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죽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탐진치 이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 무명과 가래에서 벗어나서 저 구조에서 벗어나서 윤회를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회하고 싶어요? 다음 태어나고 싶어요?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윤회 태어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저도 아라한이 돼서 아라한은 어디에 태어나는 게 아니래요. 완전히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나도 아란이 돼봐야 아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봐야 아는데, 안 들은 사람은 암만 얘기해봐야 모른대. 아까 초등학생들한테 대학 가정 교과서 주면서 얘기해봐야 압니까? 모르지. 아인슈타인 박사가 깨달은 바, 상대성이 나도 모르는데. 모르죠. 모르죠. 도대체 그렇다, 무슨, 열역학이 어떻고,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하나도 그것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탐진치 삼독심을 극복하고, 저는 바보짓을 안 한다, 더 이상 안 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저는 바보짓을 안 한단 말입니다. 죽는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어디 간다 이것도 아니고,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저기서 벗어난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 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살기는 그대로 살아. 이무소득거야. 특별한 무슨 이득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신통력이 생기가 막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 지금까지 나 혼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쪼잔한 사람에서, 근데 모두 전체를 아우르고 배려할 줄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고 아주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분이 된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지를 얻는 것이 열반이에요.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는 거. 그런데 요거는 이제 무하잖아요. 무하로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현상도 다 그렇더라. 무자성이더라 해서 아냐 바라미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만 써도 다 그런 거 아니냐. 어떻게 나만 무아가 아니고 아공, 법공 이런 얘기만 나와요. 얘기 어려운데 하여튼 그래서 얻는 경지가 있다. 요거를 구경열반이다. 반야바람이라는 끝없는 수행을 통해서 이거 만족하지 말고, 만족하면 안 된다. 뭐든지 만족하면 안 된다. 만족하면 안 된대. 이분들 주장은요. 그래서 깊은 배우러 가야 돼요. 관자재보살 행시 반야바람이 조변 오원경은 도일체보의 사리자 해갖고 구경열반은 없는 데잖아요. 누가? 보리살탄. 그죠? 보리살탄들은 반야바람일 수예요. 여기는 니까야나 안경에서 얘기하는 수행을 얘기하는 니까야, 안경, 팔정도. 근데 이분들은 반야바람일단을 통해서 구경열반은 얻는다. 그럼 이게 또 뭔지 모를 게 있는가 봐. 그리고 또 법화경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화성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화성의 비유는 여행을 간 어떤 가이드를 따라서 여행을 가는데 목적지가 아직은 멀었는데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갈 정도 되니까 그 가이드가 요 고개만 넘으면 우리가 가려던 그 목적지다.
조금만 힘내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러냐? 그러면 우리 저 산에 등산하면 얼마 남았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려온 사람한테 아니 멀었어요. 얼마 남았다 해주잖아요. 힘내라고. 그것처럼 얼마 남았습니다 해주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다 도착했다 하고 도착했다 하고 이제 막 사람들이 뭐 물도 마시고 오아시스니까 오아시스 도착해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다. 도착했다 하고 막 물 마시고 쉬고 막 목욕하고 한 밥 먹고 막 잘 먹고 좀 며칠 쉬었어.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그때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온 건 이거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래. 또 가야 된대. 이거는 그냥 오아시스야. 중간에 있는 오아시스고 아직은 목적지가 더 남았어요. 이게 화성의 뷰거든요. 열반에 기껏 도착했는데 이게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또 가야 된대. 계속 가야 된대. 이게 이제 구경 열반의 개념입니다. 근데 자 이제 또 이런 얘기, 이게 이제 반야부 경전이잖아요. 반야신경도 반야부 경전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단설 하나 던져놓고 가요. 뭘 던져놓고 갔습니까? 삼세제불은 의 반야바라밀다로 득 뭐 한다고요? 안욕따라 삼야삼보리를 얻는다. 그럼 안욕따라 삼야삼보리는 뭐냐? 그거를 물리받는 게 법학인 거예요. 그런 사상을. 반야부가 던져준 숙제를 이어받는 게 법학입니다. 이거는 아무 무슨 수행, 깊은 수행, 무슨 뭐 열반, 뭐 군인 열반, 뭐 해가지고 얻으면 이게 뭐 때문에 이거 얻느냐? 뭐 때문에 이거 얻었냐? 이거 부처님 때 그걸로 만족하냐? 그거를 만족했다면 그 벽지입니다. 그건 영각이다. 저 연기 법칙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영각이다. 근데 부처님도 영각이죠. 연기 법칙 깨달으셨죠? 근데 부처님은 뭐 하셨어요? 사성계 8정도로 사람들한테 설법하셨잖아요. 왜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처럼 저 벗어나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이 마음은 어떤 이런 것을 추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또 설법을 하고 가르쳐주고 똑같이 부처님 만들라 이 말씀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요 과정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 불교에 이게 해야. 이게 해야. 내가 여러분이 고생해서 수행하고 깨달은 이 공덕은 해양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나와가지고 대학 나오고 열심히 조선소에서 일하고 이것을 해양을 잘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었던 대학교 학위를 뭐 따고 몇 개씩 따고 그다음에 막 무슨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 배우 하나 포션이죠. 하나 포션이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막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늘 생각해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게 안정따라 삼매삼보리는 어떤 깨달은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상정등각인데 부처님의 이름이거든요. 안정따라 삼붓다가 안정따라 삼매삼붓다가 무상정등각자잖아. 무상정등각의 이 부처님은 무엇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뭐 깨달은 걸로 만족하면 그거는 벽치불이고 부처님에게 들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는 그냥 성문이고 성문대가고 이거는 영각이고 부처님은 성문도 하고 영각도 아니고 보살행을 하셔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하신 분이다. 역할을. 그래서 부처님이다. 일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학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법학의 개요가 전체 뭘 주장하는가. 근데 이거를 중국의 천태지 대사가 왜 이거를 이때 막 강조했고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스님 그거 우리
제가 저 국책 사업으로 밀어드릴게요. 네? 역사에. 역사책. 여러분, 아주 유명한 분, 역사책에 나오는 분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수나라 문제, 수문제, 양견, 뭐, 여기도 중국 있지만, 수나라는 이 남북조 시대를 끝장낸 분이거든요. 북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북이가 동서로 갈리면서, 여기가 북주, 또 북제, 여기가 진. 그래서 북주가 북제를 없애요. 멸망시키고 북주의 황제의 장인인 황제 외할아버지인 양견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나라가 수나라가 또 진나라까지 있어가지고 이 대륙을 통일하잖아요. 그래갖고 수양제가 우리나라 112만 대군 이끌고 쳐들어왔다. 이 역사책 배운 거 아닙니까? 그죠? 살수대첩 얘기 나오고. 요때 얘기인데, 중국은 크게 세 부류가 나올 수 있어요. 요 황하강, 장강, 그 다음에 요 황하강, 여기 또 해수라는 또 장강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황하강 북쪽은 뭐냐면 약간 초원, 사막, 서막, 초원 이런 데. 여기는 유목민들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는 하복 지방이 돼가지고 여기는 주로 뭘 하냐? 밀농사, 밭농사. 그다음에 이 강남은 여기 강남이라 부르고 여기는 논농사, 벼.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한 나라 같은 나라 맞나 하고 생각 들 정도로 달라. 너무 달라. 이거 혹시 아시죠? 중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꽤 아실 거예요. 여기는 오랑캐들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몽골족 같은 몽골족, 거란족, 선비족, 그다음에 이쪽에 저강 티베트 계열 저강 이런 탁발 이런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여기를 쳐들어와서 5, 16국 시대를 열고 또 남북조 시대를 열었어요. 그리고 강남에는 삼국지에서 통일한 사마이의 손자 사마이를 세운 진나라가 도망가가지고 동진이 돼요. 동진은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진나라가 망하는데 강남이 망하는데 수나라는 이걸 다 통일했다.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게 통일된 거 비슷합니까? 성문, 연가, 보살을 통일해가지고 부처 이 세 가지를 일불성으로 상계 같은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마차 주는 비유 나오잖아요. 이 얘기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 양견이 볼 때는. 지대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거, 성문연각, 보살성은 결국 일불성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다 합쳐야 된다. 하나다. 따로 가면 안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건국 이념처럼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통치 이념으로 순화하는 법화경을 딱 목적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죠. 왜 오래 못 가면 당나라가 들어서잖아요. 그럼 당나라는 뭐를 통치 이념으로 삼습니까? 당나라는 이시가 돼갖고 도교를 처음에 좋아했대요. 당태종은. 근데 그때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에서 와가지고 인도 얘기를 해줘요.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라더라. 잘 사는 나라더라. 당태종이 홀딱 반했어요. 인도에. 인도를 가는 길을 열어라 해서 실크로드를 막 개척하고 쳐들어가고 다 자기들이 막 점령하고 그리고 인도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당나라가 세계 최강의 선진국이 돼.
중국이 그때 인도를 넘었었어요. 당태종 때. 뭐 그 뒤에 이제 즉천부 때까지 가지만 그러면서 도교에 치우쳤던 당태종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로? 불교로. 불교에 좀 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화 사상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화엄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 화엄은 잡화 음식의 준말이잖아요. 수많은 꽃들이 꽃밭을 이루고 있는 그 의미를 얘기하거든. 세계가 하나 만든 게 아니고 수많은 이민족들, 그 당나라는 국제적인 나라거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어우러지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필요해. 당나라에서는. 그래서 화음이 이어받아요. 법화를. 법화는 좀 수나라 오래 갔어야 법화가 좀 더 깊이 뿌리를 내릴 건데 화음으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 법화는 어디에서 꽃을 폈습니까? 일본에서. 일본에서 꽃을 폈어요. 화음은 중국에서 시작했는데 화음을 제대로 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예요. 앞으로 이제 이 얘기들을 또 계속 좀 해드릴 건데요. 요 큰 교리의 흐름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중국에서도 이 법화도 있었고 화엄도 있었지만 인도에서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좀 약간 중국화 됐다고 보는 거죠. 인도 사람들은. 인도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대요. 어쨌든 불교는 인도를 떠나서 중국까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저게. 부처님이 2600년 전이면은 거기서부터 당나라 때만 해도 몇 년 차이가 나요. 10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대로 불교가 소개된 거는 삼국지가 끝날 때쯤이에요. 물론 한나라 때도 소개가 됐지만 띄엄띄엄 소개가 되고 경전을 한번 저기서 갖고 오기가 힘듭니다. 그 무거운 경전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전법이 됐냐면 외워온 사람들이 외운 거를 모은 거예요. 그게 42장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약간 초기 불교 성격의 경전인데 암경의 내용을 조금 이제 요약한 거죠. 요약본 비슷해요. 42장경은. 그래서 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막 근데 인도에서 발생한 순서대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온 거는 막 중국 사람들은 좀 혼란한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란한 그거를 처음이다시피 교상 판서 내용을 한번 분석해 갖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고 주장을 한 것이 천태지휘대사고 그 내용이 법화 사상이다.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얘기를 또 전달 과정에 대해서 또 한번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부처님 오신 날이 우리나라는 4월 8일인데 스리랑카 이런 데는 왜 4월 18일이나 이런 데 아닌가? 4월 15일 날. 예, 예. 그 이제 그것도 전승이 되어 온 그게 이제 그게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북전이라 그러고 이게 요렇게 하나 약간 요렇게 온 게 북전이고요. 요렇게 온 게. 요렇게 간 게 남전이에요. 이렇게 간 게 남전. 그러니까 북전 불교하고 남전 불교가 이 정도 같으면 전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니카야하고 암경은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무시를 당해서 그렇지 암경하고 니카야는 거의 한 95% 정도 같아요. 놀라운 것도 놀라운. 근데 암경이 왜 중국에서 무시당했을까요? 중국 사람들은요, 그래 막 앉아갖고 수행하고 이걸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체질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앉아 계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 앉아요. 왜? 추워서.
활동해야 돼. 그거는 더운 나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더운 나라는 움직이면 안 돼. 더워서. 그 다음에 또 뭘 안 합니까? 이것도 잘 안 해. 더워서. 근데 세계에서 제일 술 잘 먹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 왜? 추워서. 우리나라도 많이 먹지만 러시아는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문화도 어떤 자기들한테 맞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도 원래는 저 수행하라는 얘기인데 일종의 뭐로 받아들입니까? 주문으로 받아들여요. 중국 사람들. 저거 외우면 좋더라. 저거 외우면 괜히 마음이 든든하더라. 현장 스님도 그래. 현장 스님부터 그랬어요. 현장 스님이 여기서 장안에서 출발했고 여기로 가는 구도하러 가는 길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무서워. 거기. 밤에 움직여야 되는데 밤에 이 바람에 모래가 날리는 소리가 귀신 노름처럼 들려요. 그리고 실제로 해골이 막 곳곳에 있고 가다 죽은 사람들 해골이 있고. 그럼 그 두려울 때 뭘 했느냐? 반야신경이었다. 반야신경은 현자 스님이 이제 애워보죠.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지만, 그 전에도 다른 분이 해석한 것도 막 나오거든요. 이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축법포라든지 안세고라든지 구마라즙이라든지 이런 인도나 서역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는가. 이 내용을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달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 세계 불교대 대회가 해갖고 날짜를 통일 안 시켰습니다. 네, 형편들 그거는 통일시키다 아닙니까? 불기 이거는요. 2568년도 이것도 제각각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요, 나라마다. 근데 요거는 통일 확신시켰는데 그거는 이제 외사카 대회라는 그거는 내가 통일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원래 모이는 날은 보름이거든요. 왜 보름날 모이냐? 보름에 모이기 좋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거를 부처님 처리해 주지 않고 누가 딱 그날 확실히 기록해놨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12월 20일 태어나셨습니까? 아니, 그건 아닌 거 확실하네. 자기도 인정해, 아니라고. 불교도 전 세계 다 달라요. 그렇게 봐야 돼. 그냥 전해져 오니까. 근데 전해져 오는데 약간씩 다르니까 외삭대라는 것은 이제 보름날 왜 달 밝은 날 모여가지고 보살도 하고 자자도 하고 이제 스님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서울 8일이라는 날 거꾸로 좋은 날 찾아간 건지, 진짜 그래 한 건지, 그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때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연구 서적에서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요. 교수님들이라든지 불교학자들, 우리나라, 일본이 불교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안 오시네. 이제 우리 포트 선생님한테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우리 법천 우리 윤성원 회장님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헷갈리 법천. 아이고. 저분들도 좀 많이 오시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보다 한 10분 더 오신다. 많이 보살님이 반 오신 거예요. 이렇게 비도 추가해 오시는데 또 배참내 감사드리고, 저는 이 거사님이 지금 이제 최고의 피크 대목인 대목 4월달 5월달 아주 대목인데 저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외항대에서 이번 주에 나가서 같이 가서 외항대에서 진행되고